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농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퇴근만! 너 돈이 있니? 난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구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쉴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생각은 같아도 행동은 다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끝장을 보는 사람. 이재명 성남시장 첫 자전적 에세이. 이재명은 합니다. 저를 믿어주는 국민이 계시고 함께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러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이 그려나갈 대한민국 희망의 지도. 이재명은 합니다. 위즈덤 하우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공무원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또 관련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상사, 동료, 후배를 스스로 수사하게 되는 그러한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로 대비해서 특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또 김수남 총장에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고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서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당연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오전 1시 11분쯤 구속영장 기각됐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각했습니다. 이런 문장 항상 표준적인 문장인데, 저는 이 영장 기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오민석 판사 이름이 이제 포털 검색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판사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판사들이 연수원 성적이 가장 좋은 분들이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말해서는 법 조문을 해석하는데 가장 우수한 분들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방법원 영장판사들은 승진의 대상이 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분들이. 이 성적이 우수하고 법조문 해석에 능하고 하다고 해서 이 시대 정신까지 가지고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구나 하는 걸 절감합니다, 좀 보면. 왜냐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자기 변론은 한마디로 하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가교였을 뿐이다, 시킨 대로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방언 논리는 최순실은 모른다, 이런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감찰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경찰에 있는 아이오들, 정보관들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도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잖아요. 네, 속칭 정윤회 문건이 나오게 된 게 경찰에서 작성된 정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찰들도 알았고 밖에 있는 삼성도 알았는데 정작 청와대 내에서 모든 감찰 정보를, 국가 감찰 정보를 다 쥔 사람이 몰랐다고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이게. 법원이. 그리고 나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는 변명도 받아준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검찰이 특검에 넘긴 자료에 우병우 수석 수사 기록이 거의 없었다고, 특검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좀 전에 오프닝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얘기했듯이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는데 검찰이 자기 손으로 검찰 수사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고. 넘겨받은 자료가 일단 거의 없었다고 해요, 특검이. 네,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요. 예, 70일에,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이 소위 소명하는데 뭔가 결정적인 서먹한 건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이정 부회장 영장 기각하고 나서 특검이 여기에 매달려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네네. 올인했었으니까. 이제 법원이 하나하나 개별 사안이 아니라 큰 틀에서 과연 민정수석이 아무것도 몰랐나? 시킨 대로만 했나? 최순실도 몰랐나? 이 말을 믿어줄까 말까의 문제거든요. 근본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자면. 개별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금 시대 정신이 이제 잘못된 걸 제대로 바로잡던 정의의 구현, 이걸로 표현되잖아요. 그 시대 정신의 입장에서 그걸 물어줘야 되거든요. 정말 몰랐나. 하나하나 사안이 아니라. 그걸 안 하고 그냥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잘 따지는 것만으로는 법 기능인이잖아, 법 기능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건. 그 2차 대전 때 전범 다룰 때 유럽에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똑같은 변명이에요. 원래 권력 바로 아래서 부역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빠져나갈 때 하던 변명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근데 그때 당시 유럽에서는 그 정도 자리까지 갔는데 그게 잘못된 명령이라는 걸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자체가 죄다. 이렇게 판결했거든요. 네. 지금 이게 물론 최종 판결이 아니라 영장 청구에 대한 결정이긴 하지만 이 결정이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자기 판단 없이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판사 사법부 주요 직책을 선출직으로. 예. 이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나라 있어요. 예.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만 공부할 게 아니라 뭐 변호사나 사회 경험을 일정 정도 하고 나서 되는 걸로 요건을 만들거나 법만 공부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게 가지는 한계를 요즘 절감합니다. 정말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이 최순실 게이트 처음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가장 먼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얘기부터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결국 특검 막바지에 마지막 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네. 화가 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몰랐다는 게 아니라는. 네, 어제 형사재판에서요. 최순실 씨 형사재판이었는데 여기 증인으로 참석했던 최철 전 문체부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 보좌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나와서 한 진술에서요. 자기가 고영태 씨한테 들었는데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한테 들었다면서 곧 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자기가 조사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를 알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물증들은 다 사라졌어요. 뭐 폰도 통통 빈 채로 냈잖아요. 네, 워낙 늦게 수사가 들어가서요.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야말로 엘리트 검찰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다 아니까 미리 다 인멸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보면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의 친분, 네네. 뭐 이건 여러 차례 여러 각도에서 나왔고, 그리고 장인과 최태민의 친분, 네, 이상달 씨요. 네, 이것도 증언이 있었고, 그리고 장모가 구급봉사단. 최태민의 구급봉사단. 그 시절부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최 씨 일가와 우병우 처가 사이에 오랜 커넥션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 모른다는 얘기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죠. 네. 네, 심지어 인사 관련된 정보를 최순실 씨가 받았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이런 것도 어제 그제 계속 나왔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만 공부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시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을 맡기는 게 맞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모든 판사를 저희가 선출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가장 요직에 있는 분들,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선출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자, 이 뉴스는 아마도 오늘도 다루고 내일도 다루고 계속해서 다뤄줘야 이 미제 사건이죠, 미제. 미제 사건이라고 부르며 계속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뉴스는 어떻겠습니까? 네, 야권이 특검 연장 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거론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대행은 아직까지도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안 한다니까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한다면 벌써 진작에 과거의 특검처럼 일주일 전에 통보했겠죠. 그래야지 뭐 연장을 준비하든지 다음을 준비할 텐데 말을 안 하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면밀히 검토 중이다. 이렇게. 굉장히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안 할 거면 그냥 하지 말던가. 그렇게 미리 말하던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시간을 쥐어짜서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참. 남부가 이제 직권상정인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직권상정 하나 남은, 만약에 특검을 연장하자면 직권상정이라는 방법 하나 남았는데, 정치권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네, 어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걸로 지금 법이 정해져 있어요. 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천재지변, 뭐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 여기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 합의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남은 것은 지금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냐. 여기 해석이 나왔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이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이어서 직권상정에는 방법이 없는데, 과연 직권상정을 할지.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요 사안은 제가 잠시 후 3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음 순요? 네, 박 대통령 자진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 전에 자진 사퇴하는 명예로운 퇴진론이 여권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가 사퇴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본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층 결집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뉴스의 해석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를 통해 탄핵이 될 것 같으니까 탄핵이 인용될 것 같으니까 인용되기 전에 사퇴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걸 해석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석들을 모든 언론이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데 제 해석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좋아하진 않겠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정우택 원내대표가 2주 전에 뜬금없이 이 얘기를 처음 꺼냈거든요. 네네. 4+4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애초부터 4월 사임 6월 대선 얘기하지 않았냐. 정치적으로 풀자. 이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죠? 이 이야기를 지금 저는 모든 언론이 헌재 판결이 불리할 것 같자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이 되느니 사임이 낫지 않느냐. 헌재 판결이 불리해서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한다고 이제 해석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 게 한번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때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 탄핵이 기각되고 한번 얘기했었죠. 후폭풍이 우려되니까 서약서를 미리 요구하고 정당과 네, 승복식 요구했었죠. 네, 예. 승복을 해라 후보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계속 있겠죠. 당연히 80%가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때 대통령이 구국의 결정을 하고 퇴임하고 그러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 이게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있을 수 있다고.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한 가지 걸려요. 사임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추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은 혐의가 걸려있고 기소 직전이란 말이에요. 기소를 이렇게 못하는 걸 뿐이지 기소할 사항들이 이미 줄 서 있는데. 네, 특검이 그래서 기소 중지로 넘기겠다 이렇게 그렇죠. 밝히고 있죠. 소추 대상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부터는 기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대통령이 만약에 그 베스트 시나리오대로 자유한국당에 기각을 했어도 사임을 하지 않으면 그죠? 올해 연말까지 대통령을 계속하면 과연 정상적인 국가 상태가 유지될 수 있겠냐? 아닐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거리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눈물의 결단을 하는 거죠. 탄핵이 기각됐고 정당하게 마지막까지 무릎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국의 결단으로 눈물의 사임을 하는데 눈물의 사임을 하는데 걸림돌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미리 풀자고 협의체 얘기를 미리 했다. 제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면서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죠.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을 개헌 거리를 묻고 요즘 자유당에서 하는 개헌 얘기도 자세히 보세요. 예. 이런 시나리오 이게 제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가 있다는 말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집권을 했던 세력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온 권력 집단이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도 없이 지금 현재 판결을 그냥 턱 꿰고 조신하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 생각하는 거는 이런 권력 집단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전에 자진 사퇴 이야기 해두는 것은 정반대다. 정반대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저는 해석해 두고요. 예. 자, 저희 특별 손님이 잠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 한두 개 정도만 제목 읽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씨가 메달을 땄던 한국의 인천 승마장에 인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씨가 메달을 땄던 승마장에 인수하라고. 네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쓰여 있다고 하고요. 기념인가 보죠? 네, 특히 정유라 씨가 좋아하는 곳이라는 진술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요. 정유라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라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메달을 딴 승마장을 인수하라고. 네. 네, 정황이 발견됐다는 건데요. 네. 또 있나요? 혹시 관련해서? 네, 또 지난해 초에 박 대통령이 마사회를 민영화하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도 MBN이 같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정말 말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말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말과 관련된 모든 정부 사업, 모든 민간 관련 말사업, 거기에 관련된 모든 예산, 이미 집행된 것, 앞으로 집행될 항목들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리고 황교안 대행은 왜 첫 번째 인사로 마사회장을 임명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승마 수업 한대잖아요. 네네.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 말들은 누가 수립했는지 그 돈은 누가 벌었는지 다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이건 최순실 게이트 이전에는 최순실 씨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정말 이거 상상도 못했네요. 정유라 씨가 특히 좋아하는 인천 승마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승마장을 인수하라라고. 네, 의혹이죠, 아직은. 네. 네. 아니 안정범 전 수석의 수첩 정범실록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네.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말과 관련된 모든 사람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더더욱이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귀한 손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짧게 저희가 이분들의 예술 세계를 들여다본 후에 오프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 적도 만난 적도 통화한 일도 자, 지금 들으시는 음악은 말이죠. 예. 이게 시사방송에서 나올 장르 음악이 아닌데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에밀레 출신 서강대학교 음악 노래 동아리죠. 에밀레 출신 신재경 씨를 모시고 큰일 났네라고 하는 우리 울분을 음악으로 표현한 분을 모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장르 트로트를 예술로 승화하신 분입니다. 이 국민적인 분노를 예술로 승화하신 분을 저희가 또 모셨어요. 자, 오늘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작곡가 유지성 씨 그리고 가수 권윤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들으신 트로트가 나오신 가수 권윤경 씨가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이 곡을 작곡하신 유지성 씨.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예. 두 분이 부부라고 합니다. 네. 분노를 그 우병우 전민철 수석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분노를 저희가 오늘 예술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두 분 모셨는데 이 트로트를 왜 작곡하신 겁니까? 그 기가 막혀서 했습니다. 우연히 밤새고 녹음 작업을 끝내고 이제 우연히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는데 우리 일반 상식을 너무 뛰어넘는 얘기들을 하길래 이거 저 국가 지도나 이 권력자들이 이래서는 되겠는가. 내가 음악을 50년을 한 사람이 나처럼 가슴이 답답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거 한번 확 들어주고 싶어서 안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그래서 뭐 주위의 만류를 무릅쓰고. 주위에서 만류했어요? 만류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죽을 테니까 니들은 각자 일하고 난 이걸 써야 되겠다. 아주 노랫말이 힘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뭐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너무 세게 했다가는 나중에 보복당한다. 말도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나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자꾸만 ton이 올라가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는 본인 스스로 꼴통 보수라고 하셨던 분이라면서요. 꼴통 보수라기보다 우리 나이대가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그 시대에 이제 그래도 공과 과가 있지만 그래도 내 개인적인 생각 공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그 딸이면은 그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얼마나 좀 잘할까. 1번을 찍으셨군요, 그래서. 무조건 1번이었죠. 근데 그 콘텐츠가 없는 줄은 몰랐죠. 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막말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네요. 원래 오랜 세월 1번을 찍어 오셨던 보수셨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노래를 만드셨고 그리고 만들자마자 저희 뉴스공장에 이 CD를 보내셨다면서요. 이게 지금 내가 좀 여기 굉장히 많이 서운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늦게 소개하냐고? 내가 이제 뉴스 공장도 내가 아주 팬이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 김어준 씨. 내가 아까 만나자마자 팬입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밤을 새고 내가 한줌 못 자고 CD를 만들었어요. 우리 스타디오에서. 그래서 25일 날. 바로 다음 날. 25일 날이 유튜브에 올린 날이에요. 그날 CD 한 장 구워 가지고 바로 뉴스공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해가지고 우체국 택배를 보냈어.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 내가 편지까지 썼지. 내가 이거 음악하는 사람으로 해서 내가 국민들의 가슴을 뚫어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 근데 거기 보니까 모르는 사람의 댓글 몇 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얘기가 없어요. 저희 책임 PD가 지금 휴가 갔는데 모든 책임은 저희 책임 PD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생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날부터.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속 초대 1번 뉴스트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노래에 보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영장이 신청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목소리 나오죠. 예. 하여튼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타이밍을 놓쳤을 뿐 저는 잊지 않고 있었다. 저는 하여튼 여기 이 프로를 맨 처음에 내가 나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원래 이게 전통 보수셨고 1번을 계속 찍었고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셨던 분인데 어떻게 뉴스공장을 듣게 되셨어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정치인 지금 정치인입니까? 자.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선거 올 때는 그냥 1번을 쭉 찍어왔죠. 자, 이게 이제 80%가 탄핵을 원한다고 하는 민심의 실체라고 봐요. 1번을 찍었던 분들도. 근데 이제 작곡가이신 남편분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실제 주인공은 옆에 계신 아내분 권윤경 씨 가수입니다.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래를 듣고 저희가 이게 음악 프로가 아니어서 오랜 시간을 못 드리고 음악을 듣고 혹시 남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게 이어가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겠죠?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셉니다.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노래 제목은 모르쇠. 예, 모르쇠고요. 법꾸라지 아니고요. 모르쇠고요. 그리고 가수 성함은 권윤경 씨입니다. 네, 권윤경 씨. 법꾸라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핸드폰 컬러링을 바로 바꿔야 되겠다고. 그리고 뉴스공장이 이제 관광버스가 되었다. 네, 분노도 예술로 승화할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기쁠 때도 노래하지만 화날 때도 노래한다. 자, 혹시 저희가 조만간 심재경 씨와 뭐랄까요? 콜라보? 콜라보. 예. 그런 것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가시기 전에, 여보세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예. 예. 저기, 작곡가, 유지정 씨에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피를 받으신 것 같은데 또 만드실 생각 있으신 거죠? 아니, 먼저 정월 초하는 날, 그 기자들을 뭐 상팀장과 어디 불러놔놓고 예, 예. 일방적으로 예. 엮였다 그러는데 예, 예. 그게 대통령의 어휘인가 싶어가지고 엮였다가, 예. 지금 엮였어요.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엮였어. 자, 모르쇠이신 것은 모르쇠고요. 자, 대통령께서 하신 엮였어요. 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 작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작품 나올 때 저희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특히 저기 권유현 씨는 노래하실 때 무표정이 아주 압권입니다. 이렇게 표정이 없으세요. 브라지 할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곡 나올 때 또 한번 숙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요즘 나라 걱정을 따로 하실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제 걱정하느라고? 그러니까요. 네. 바른정당 걱정하기에도 바쁜 지금 상황이죠. 네. 바른정당이 그렇게 상황이 너무치 않아요? 다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도한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처럼 완전히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여와 야,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가 양극단으로 쫙 갈려가지고 중간지대를 빨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다. 그런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유승민 전 대표가 그런 이유도 포함해서 유승민 전 대표가 이렇게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주면 본인 지지율을 또 주목도가 생길 텐데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중도가 설당이 없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도 스탠스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첫 번째로 한 실수가 네. 전략적인 실수가 아마도 새누리당 이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자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을 좀 끌어당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후보와도 단일화 한다. 네, 그 부분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분들을 끌어당긴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를 뺏겼어요, 거꾸로. 왜냐면, 아니, 뭐, 그럴 거면 굳이 밖에 나가서 할 필요 없지 않냐. 더 큰 정당에. 사람들은 이제, 어느 순간 더 큰 정당에 끌리는 요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적인 실패였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좀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유감이다 그랬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거는 나중에 본인의 지지율이 충분히 오른 후에 그 힘으로 당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처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지지율 고전을 겪고 있지만 결국 단일화라는 것은 뭐 선거 한 달 전 이 정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탄핵이 결론이 나고 탄핵이 결론이 나야 선거가 있는 거니까 인용이 됐다는 전제 하야죠. 그리고 이제 선거 한 달 전쯤 됐을 때 그럼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지지율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지율만 보시는 유권자들은 지지율 몇 프로가 단일화한다? 이러면서 이제 다들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고, 저는 거기서부터 본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는 내부에서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남지사가. 그분이야. 아니, 서로, 경선을 해야 될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바른정당 내 유승민, 남경필이 아니라, 물론 김무성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제4의 인물이 되나요? 제4의 인물이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죠 내부에서. 아니면 이제 연대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재등판론에 대해서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하루빨리 본인의 입장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탄핵 심판이 된 이후에 결정하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면 분명히 여론조사 해보지 않겠어요? 여론조사가 그렇게 높지. 여론조사는 지금 이제 언론들이 한 게 몇 개 나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나요? 내부적으로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언론이 돌린 거랑 내부적으로 돌린 게 다르다면 그건 걱정이죠. 근데 언론은 이미 여러 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지율이 안 나오죠. 네, 지지율이 안 나온 것도 본인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어려웠던 지지율이 그 사이에 뭐 폭등을 할 계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글쎄 그 출마를 단행할지 그건 상당히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들이 많죠.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안이 없으면 황교안 대행이라고 하는 의외 인물에게도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지지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유승민 후보보다 높아야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승민 후보를 돕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요즘 홍준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언론이 한 거예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바른정당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용태 대선기획단장이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런 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뭐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홍준표 지사와 가깝거나 그런 몇 분들의 얘기죠. 근데 뭐 홍준표 지사가 온다면 뭐 예를 들면 대권하고 상관없이라도 바른정당에 입당하겠다고 하면 저는 뭐 문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출마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 아닐까요?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행의 10% 이상 주는 걸 보면 보수도 마음 줄 곳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1심은 유죄죠. 네. 1대1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요. 이 대법원은 이제 보통 법리만 따지니까 그렇죠? 그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무죄가 날 확률이 대법원은 이제 뭐 형량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유죄냐 무죄냐. 근데 그게 뭐 1심은 유죄였고 2심이 무죄인데 대법원이 뭐라고 할지는 확률이 반반인 거 아닌가요? 통상은 2심이 무죄면 대법원이 무죄날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여하간 그걸 떠나서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표줄 것을 찾다가 어쨌든 2심 무죄가 됐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발언도 센 편이고 색깔도 분명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표심이 예전부터 대선 후보 물론 주요 후보는 아니었지만 계속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 표심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들 판단에 따른 거라고 보고요. 땡기고 있나요 열심히? 땡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땡기는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이제 홍준표 지사와 가까운 분들 옛날에 이제 홍준표 지사 사람 이렇게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아니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 시절에 뭐 부지사를 했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방해 비서들 보좌진들에게 이제 오다를 내려서 준비해라 뭐 이랬다는 소문도 있고 보좌진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많아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홍준표 지사는 제가 듣기로는 2월 16일을 기다려라. 2월 16일 날 새로운 후보가 나타난다. 이런 굉장히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대부분 홍준표 발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거죠. 2월 16일이 2심 판결 네. 날이기 때문에 네, 그때 네. 대선 후보가 새로 나타난다고 네. 하는 여의도 소식이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퍼뜨린 게 아닌가? 이제 본인이 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검 사실 바른정당이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었어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자유한국당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올라갔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비교적 대중적 인지도가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왔고 그리고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쭉쭉쭉 떨어졌어요. 절반도 안 돼요. 자유한국당에. 이게 예를 들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데 물론 지금 특검 연장에 같이 노력하고 있죠. 당은 제일 먼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에게 우리가 시한을 줘서 며칠 달까지 황교안 대행이 이걸 승인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바로 국회에서 특검 연장으로 연장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언도 하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 당 소속인 이제 법사위원장이 조금 묘한 행보를 보인다. 이것 때문에 다들 국민들이 헷갈려 하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원로를 얘기하고 있죠. 원래 네. 이제 여야 합의가 돼야 합의가 돼야 법사위를 통과하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정세균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지만 원로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야 합의가 돼야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남은 길은 직권상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의 여야 합의 이 부분도 조금 좀 더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세균 의장은 지금 뭐 당적은 없지만 원래 평생 민주당 해오신 분이잖아요. 평생이요. 저분은 왜 저러실까?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장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의화 의장은 테러 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경우였는데 지금이야말로 비상사태로 논할 만한 사태죠. 대통령이 탄핵에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많아요. 바른정당이 국회의장실을 몰려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낼 기회 중에 하나가 직권상정하라고 예상치 못하게도 바른정당이 몰려가서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당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의원님이라도 가가지고 국회의장 멱살 잡고 막. 자, 지금 저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탄핵이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를 따지기 이전에 정치적 해법을 얘기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호영 어제 난리 났어요.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바른정당이?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개인이 한 건데. 개인이 아니고 원내대표인데. 근데 그 개인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당의 공식적인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진 분이 자기 사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어제 난리가 났어요. 사견이에요? 당하고 전혀 의논이 없었고 우린 기겁했어요. 당이 조그만 당인데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탄핵 심판 이전에 정치적으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데 바른정당이 비슷한 얘기를 해보니까 또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둘이 합치려면 다시 계속. 의원님 합칠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니까. 아니 저희는 자유당이 완전히 인적 청산을 하고 새로운 당으로 거듭난다면 그때는 생각해볼 수가 있지만 인적 청산 시작도 안 했잖아요. 완전히 청산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최소한 8적은 청산이 돼야죠. 8적? 국민들 뜻이잖아요. 친박이라고 이제. 친박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완박이죠. 완장차고. 서청원 전 대표를 포함하여. 대통령과 그때 8명 이름은 발표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는데. 그 정도는. 권력을 가지고 호가호위하면서 오늘의 사태를 이르게 한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최소한 탈당을 시켜야 그 다음에 고려해볼 수 있다. 탈당을 시키기는요, 제명을 시켜야죠. 제명. 네. 차이가 있나요? 왜냐면 제명을 시키면 다시 복당이 않고 안 됩니다. 제명은 복당이 안 돼요? 제명을 복당시키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렇군요. 탈당은 자기가 나갔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죠. 예. 그렇죠. 출당. 예, 출당이죠. 일종의 제명. 출당을 시켜야 되는데. 보내는 거.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른정당이 이러다가 대선 국면에서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안 사라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위기 상황을 적용하는 분들이 손을 잡고 정세균 국회의장 방으로 몰려가가지고. 어제 이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엄청난 성토들이 있었어요. 원내대표? 네, 어제 원내대표의 그 소위 정치적 해법 발언 때문에. 네. 아니, 누가 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견을 얘기하냐. 원내대표는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된다. 왜 이런 소리를 했냐. 이거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냐. 그래서 반장이 학급 회의도 거치지 않고 왜 학급 전체를 대표한 의견을 말해버리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당 대표도 정병국 대표도 당내에서 성토를 좀 약간 모호하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물렁하다고. 대표님 맞나요? 이제 원색적인 표현은 그렇고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너무 신사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색깔이 강한 분들이 바른정당 내에 많은데,
색깔이 굉장히 옅은 분들이 대표가 되셨어요. 원내대표, 당대표. 여튼 분들이 예. 이 걱정은 없으십니까? 탄핵이 마땅히 인용돼야 한다는 게 여론의 80%를 벌써 몇 달째 유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걱정은 안 하세요? 혹시? 저희가요? 네.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얘기는 지난주에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걱정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세상 일이라는 게 사필귀정 아니겠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 이 상황에서 그 자유당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겠냐. 그렇죠. 자유당의 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을 텐데 시나리오 있다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네. 하지만 국민들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데. 아시잖아요. 권력? 친박, 원조, 그리고 권력의 속성. 네. 권력은 절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거 놓지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최후의 이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죠, 권력은. 최후의 몸부림을 다음 주 좀 정리해 주세요. 다음 주 좀 자세히. 네. 여의도에 계시니까 듣고 있는 최후의 몸부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아하. 예, 그 최후의 몸부림을 예고해 드리고요. 뭔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여쭤볼게요. 경제에 계시니까. 경제 전문가시니까. 삼성이 저는 사실 굉장히 이게 화가 나는 뉴스인데 자꾸 이렇게 기업을 못 살게 보면 삼성 떠나버리겠다고 한국을. 우리가 지금 국가 경제를 위해서 별로 조건도 좋지 않은데 한국에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분 동안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국회의장한테 달려가서 시끄럽자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예. 감옥에 있으면 주요 사업도 못 챙기고 인사도 안 돼서 올스탑 될 거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변호사 합도 맨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구속된 재벌들 보면은 감옥 안에서 인사 챙기고 주요 사업 관장했다는 명분으로 성과금을 막 수십억씩 받아갔어요. 근데 무슨 감옥에 있다고 인사가 안 되고 사업이 말도 안 안 돼요.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뇌물죄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으로 수조원 세금 낼 거다. 네네.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법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그것도 거짓말이군요. 협박이 협박. 미국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업 아니죠.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 아니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아니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뇌물을 주는 행위가 미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사 뇌물죄가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 부패방지법에 협박인 거죠, 걸릴 일이 협박.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얘기도 협박인 것처럼 네. 삼성 공장 확 옮겨버린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죄 만들어라. 이런 교시 아닐까요? 그런 거겠죠. 이제 삼성을 건드리면 나라가 어려워. 라고 하는 협박. 자,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꼭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언론들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받아야 돼서 그런지 막 써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이렇게 좋은 화장품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수아비스 아이 모델 선발 대회를 개최합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아이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평생을 수아비스와 함께할 모델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안녕하세요. 글 쓰는 사람 유시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을 냈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또 훌륭한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 다음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고민 과정에 이 책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이 여러 가지 돌발 행동을 하고 있죠. 네.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전남교수 출신 이용주 국회의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아주 라디오로 들으니까 더 낭낭합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짚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한번 일괄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그 헌재 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하는 행위들이요. 가장 최근에는
김평우 변호사 당뇨 때문에 오후에 추가 변론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현재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이 재판은 판사들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하며 일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막말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당뇨를 이유했다는 게 결국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자기가 당뇨가 있으니까 밥 먹고 하자, 재판하자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법조인 여러 번 해봤지만은 재판장한테 자기가 밥 먹을 테니까 밥 먹은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만에 그 과정에서 오갔던 막말, 고소 같은 것은 예, 재판장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헌법재판소라는 권위를 생각한다 보면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그 이유가 당뇨인 것도 처음 들어보셨죠? 당뇨라는 말이 밥 먹고 하겠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지만이. 그러니까요. 당뇨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처음 들어본 이유였고.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이분은. 이동욱 전 재판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대행과, 그 헌법재판관으로 같이 근무한 기간이 겹치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이정미 대행더러 스스로 물러나라.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기피 신청이라는 건데요. 뭐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을 한 건데 그런 말을 하려면은 기피 신청이라는 것은 이제 고난에 관한 질문 답변, 이 고난 현재 재판에 대해서 자기 답변을 안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이동욱 재판관 그 전에 나와서 이 헌법 재판에서 의견들을 다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는 그런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불가능한 말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헌법재판관식인 하신 분이라서 그런 법정을 모르진 않을 텐데, 그죠? 일부러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분은 이제 서석구 변호인입니다. 워낙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 서석구 변호인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서석구 변호인이, 저도 이제 최근 보고 어떤 분이신가 알아봤는데요. 뭐 재판장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태극기를 몸에 두고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일반적인 법정에서 있으면은 법정 모독으로 감치 처벌을 받기 충분한 일이다.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그러한 논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권위, 헌법재판의 가치는 상징성 온다면은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전원 사퇴한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협박 아니겠습니까? 이전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전원 사퇴 카드는 여러 번 말이 나오는데 안 먹히는 카드라는 거를 알게 돼서 더 이상 안 할 겁니다. 이제 뭐 예전에는 그게 통할 수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런 당사자님 사인이 아니라기 때문에 강제주의가 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돼서 더 이상 협박 카드로는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중환 변호사가 했던 말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탄핵, 이 사건의 발단이 불륜이다, 단어 중에 이제 성관계, 구역질난다, 이런 식으로 증인, 고영태 증인, 물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에 대해서 계속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런 것도 보통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않습니까? 보통에서 법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요. 자칫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재판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고영태 씨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형사사건 소추도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넘어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사자들, 변호인들도 그러한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를 고소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이런 거 어떻습니까? 2,000개 녹취 파일, 그 대부분이 상관없는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 틀자고 하는 요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주장이 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에 적게 판단했듯이 현재 녹취록에 나와 있는 몇 개 정도는 판단하시고 녹취록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은 예를 들면 그런 녹음 파일이 있는데 해당 녹취록에 나와 있는데 녹취록에 안 나온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지적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볼 일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 끌기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이제 토론회에서는 탄핵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본인은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된다면 이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인이 되면은 그쪽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들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바로 뒤집었는데. 자,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돌발 행동들이 헌재 판결에는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이번에 이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관장님께서 적절히 재판을 진행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이번 주까지 해서 증인신문이 다 마쳐지는 걸로 결론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아요. 오늘 정도 추가로 언제 대통령이 언제 출석 여부만 결론이 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더 관련해서 여쭙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을 할 수 있는데 묻지는 마라.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된 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근데 대통령 측에서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위반돼 있어요, 행동들은. 검찰 수사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 과정에서 뭐 조율을 여러 개 했다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 즉, 일방적으로 진술만 하고 아무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쓰면 당연히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도 하고. 그래서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터넷 방송에 한 번 더 말하는 것밖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정규제 TV를 헌재 재판장에서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오늘 근데 갑자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언론에 등장하면서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분이 결국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뭐 어제 그제 몇 분의 방송에서 그런 말을 물어보길래, 100% 발부된다고 확답할 수는 없다. 네.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 사건이 갖는 중대성은 다 알고 있어.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예. 법조인의 눈으로 보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구됐던 법리 사실 4가지 중에, 네. 직권 남용 부분이라든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 증언이 안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크게 부속 사유가 함께는 어렵다는 느낌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네, 법리만 따지자면. 예. 그렇죠. 예. 구속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유기, 즉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부분이 명확히 입증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제도 그제도 그런 말이 있었으면 나는 최순실 모른다. 그렇죠. 이걸 끝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무슨 포스트 이슈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검에서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황을 됐죠. 예. 이제, 그런데 법원에서 보기에는,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든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특검이 오기로는 이 정도의 증거, 소명 갖고 재판부에 발부해줄 줄 알았는데 어렵다 한다면은,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고한다면은 다음에는 영장을 발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추가 조사 확보한다면은.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더더욱이 이제 특검이 연장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특검 연장안 처리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제 법사위를 통해서 상정되는 것은 어제는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결국은 언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돼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수가 이제 직권상정밖에 없는 건가요?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면은 네.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직권상정 경우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직권상정도 여의치 않은 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선진화법에 따라서 3가지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천재 지변이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전시사회나 국가 비상 같은 경우, 세 번째가 이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중 합의한 경우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직권상정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번 국회가 지금 3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만기가 28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며칠 없어요. 내일,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넘으면은, 24일 넘으면은 국회에서도 입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상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을 해야 되는 거죠, 승인을. 승인은 안 하실 거라고 보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안 할 거라고 그러는데, 단순하게 한교안 권한대행 이걸 꼭 해라고 이런 식으로만 압박하지 말고, 조금 적극적으로 야당들이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환경 권한대행에서 승인을 오늘까지 안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수도 있고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을 할 수도 있어요. 탄핵 소추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탄핵되면은 국무총리의 직을 정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탄핵을 하려면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3분의 1 발의 4분의 2분의 1 탄핵이면 끝나는 겁니다. 즉, 야당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명예를 안 이룰 것인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압박하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실제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은 황교안 대행을 탄핵이라는 수단으로 압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교안 대행이 연장에 동의하도록. 저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동의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황교안 이제 원내대의 특성이나 성격을 본다면은 만약에 이걸 안 해서 본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 낸다. 헌법처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 어쨌든 권한이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면 저는 도장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자,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직권상정밖에 없는데 직권상정은 지금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것이고 전지 상황도 아니고 이것은 이제 비상사태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렇죠. 예. 정세균지의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제 통상적인 국회에 어긋나게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 성향이 그런데요,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것을 국민들을 얼마나 비상사태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할 필요도 있겠군요, 국민들이 전화해서. 그렇습니다. 예. 여의도 안에서 해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제가 보기로는 여의도 안에서 해결하기는 국회라는 틀을 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일반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지를 여의도에 다시 전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촛불 집회를 부추기는 분으로 저희가 의원님을 특정하기로 하고, 그리고 정세균 이번 처분 남은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국민들 의견 표현을 해야 될 상황이 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이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L.com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4대 천왕. 종편 4대 천왕. 아이고, 따지고 싶지도 않다, 이제. 자, 양지열 변호사. 양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안녕하지 못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아, 참. 쭉 양지만 지향하시다가, 제가 이제 음지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다 보니까, 음지 시각이 좀 생기셨어요. 바른 음지에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또, 빛을 향해 나가야죠. 그렇죠? 아, 전 우병 민정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조금 우울해요, 사실은. 이 코너의 성격상. 근데 저는, 그분들 판사님들이, 법조인 중에서도 엘리트잖아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들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원래 사법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는데. 엘리트 중에서도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들. 그렇죠. 예. 상위 20%. 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를 또 뽑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세요. 공부는 엄청 잘하는 게 확인된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법리를 해석하고 법이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고 법에 관한 한 최고 전문가들이 맞아요, 이분들이.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골수가 되는 경향들이 가끔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변호사에 불과하면서 지금 판사님을 공격해가지고 아니, 국민의 시선으로서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가명 쓰려고요. 본인이 수임하는 사건들은 저놈이었어? 이름 바꾸면 되지 뭐라도. 이름들 잘 바꾸던데. 그렇죠. 양지열 말고 음지열로. 성을 바꾸는 건 조상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 경찰이 기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그 생각을 아침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법리야 물론 잘 따졌겠죠.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시고 가장 잘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 영장 기각을 한마디로 하면 뭐 민정수석이 그거 모를 수도 있지 뭐.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계속해서 했고,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은 계속 위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면 아니, 몰랐고 했고 밑에서 보고서 올라오면 전날만 했다. 가교 다리 역할만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택배예요. 퀵입니까 무슨 가교만 하게.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내에 뭐 택배가 따로 있나요? 지금 사실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일들을 원래는 민정수석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단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영장은 기각된 것에서 굉장히 모순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민정수석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기업에 채용되는 사람의 뒤를 살펴봤다거나 뭐 공개된 자료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기관으로 바뀌었지만 그거를 그냥 범위 내로 본 거거든요. 업무 범위.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놓고 근데 그런 최순실은 몰라.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하는 일이 민정에 관해서 주요한 일을 살피는 건데 모른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이 결정이죠. 판결이 아니라 이 결정이 판결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나는 거고 이건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는 결정인데 이 결정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판사님이 이거 개별 사안을 봤더니 그거 하나하나는 법리를 따졌을 때 그렇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해라고 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민정수석이면 모를 수도 있지. 이거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 직권남용 크게 두 개잖아요. 근데 직무유기 같은 경우가 글자 그대로 법 논리만 따지고 본다면 앞에서 예를 들어서 도둑이 도망을 가는데 경찰관이 그걸 보고도 오늘 피곤하니까 쉴래 이래서 안 잡았다.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직무유기라고 법적으로는 봐요. 직무유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의식적으로 그냥 풀어줬을 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하나만 놓고 보면 하나하나 사안 정도를 놓쳤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긴 한데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따질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볼 때 이 모든 걸 다 모르고 할 수 어떻게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이걸 하나도 안 봤지라는 얘기를 당연히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안 다툰 것 같아요. 그걸 안 다툰 게
저는 이제 판사들이 엘리트 판사들이 법을 다루는 데는 유능한데, 법만 따지면. 그러니까 원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주변 안 보잖아요. 평소 학교 다닐 때 많이 따지지 많이 그분들은 대한민국에 안 삽니까? 그분들은? 연수원 안 다녀보셨죠? 연수원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딴 세상 살아요. 진짜 책하고 정말 글자 그대로 집하고 학교밖에 몰라요, 진짜. 그런 사람들. 그것이 저는 이 면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이게 바뀌지 않을 저도 똑같은 텐데. 생각인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이거를 그렇다고 특검이 나온 이제 28일 끝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연장하느냐 마냐 하고 있지만 연장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바뀔 게 없거든요. 이 법론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는. 근데 이제 저는 연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법논리의 기준에 맞는 증거물도 조금 더 찾아내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수사할 수 있겠죠.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다가 두 번째 발부가 됐을 때 바뀐 게 바로 첫 번째는 합병 하나에만 받다가 두 번째는 그걸 폭넓게 받잖아요. 2년여에 걸친 밀월 관계. 이 경우도 사실 그런 식으로 특검이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시간이 없죠. 연장을 해야 참 되고. 그러고 보니까 참 이재용 영장 얘기하니까 750원 750원을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고요. 아니 그게 500만 청취자인데 아니 제가 500만 분에게 750원 주시면 삼성 사단장과 의논하기로 했어요. 37억 5천만 원이에요. 저한테 집단 소송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김한중 공장장 상대로. 네, 들어오세요. 네. 소송 들어오시고. 카페에 예상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이 기각되게 되는데 결정적인 또 계기는 그래도 어쨌든 판사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물증이 없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물증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청와대가 압수수색 못 들어가니까. 이게 왜 물증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거죠.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몰랐다고는 다냐. 그럼 잘못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뭐 교통신호 어겨놓고 난 못 봤다 이래버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법적으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게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밝혀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내에서 민정수석실 내에서 오간 자료들을 보면 특검이 아니 어떻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도 이게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느냐를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우병우 민정수석 역시 엘리트 검찰 출신이라 그렇죠. 예.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잘 알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할 것을 미리 다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고요. 이 상황도 고려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는 민정수석의 위치 그리고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청와대에 압수수색하지 못한 것 이런 고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연 이 사람이 2년 동안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랐을 위치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시대 정신이 뭔가에 대한 고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법만 따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따질 때 공무원에게 따지는데 그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냐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단순 맡은 직무 하나가 가진 범위라는 걸 봐야 되는데 민정수석의 범위는 굉장히 크고 다만 이제 증거인멸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결정적으로 구속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증거인멸을 지금 본인이 하고 있지 않고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우전수석 청와대 증거인멸의 가이드라인을 이분이 세웠다고 의심해봐야 되는 정황인 거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야말로 그런 걸 가장 잘 아는 자리니까.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문제는. 아니 이미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줬고 예, 그분하고 이분하고 통화를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없다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그 수사에 있어서 한계점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판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정말 법만 공부해서 이런 거는 사실 세상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쭉 그 언론의 흐름 내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전수석이야말로 사실 이번 사건의 문을 연 사람이잖아요. 코어예요, 코어. 네.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전 검사장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장모의 건물과 넥슨과 연결이 돼 있네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나비효과처럼 번졌다라는 게 이제 그 나비효과 이론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지난번에 정민회 문건 파동 때도 그때 민정비서관이었지만 그걸 막았던 사람도 민정수석, 즉 우재영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에서 가깝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특검이 수사가 부족해야 할지 얘기하신 것처럼 판사가 그걸 큰 글을 못 봤다고 해야 할지 하여튼 좀 아쉬운 거죠. 특검이 이제 충분한 자료를 모으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나 저는 실제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민정수석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한참 사태에 최순실 게이트의 공신들은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우성 전 비서관처럼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아니면 휴대전화에 녹음을 해놓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우전 수석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남겼을까요? 그렇게 거래를 하지 않았겠죠. 그것도 상당히 난점이었을 겁니다. 이거를 특검이 수사가 부족했다고 오늘 아침에 벌써 이제 언론이 지적도 하더라고요. 왜 검찰은 안 건드렸냐 그 직접적인 수뇌부를. 근데 검찰을 못 건드린 게 아니라 안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자료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정황으로 보건대 증거인멸의 위험이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거꾸로. 그리고 이미 휴대폰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체가 증거를 인멸한 것이고요 이미.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금은 거꾸로 구속을 해야 증거가 나올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반대로. 예. 근데 그 증거들을 다 청문회도 왜 안 나오고 다녔겠어요. 계속해서 바깥으로 개인적으로 대책회의 하고. 그러니까 법만 공부해서 세상을 판단하도록
판사님들에게 맡겨놓은 것에 대한 한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보고 그거를 이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이른바 법적 일원화라고 하는 게 그거를 바꾸자라고 나온 건데 그리고 주요 직책들은 선출돼야 된다. 그 작업을 대법원이 하고 있어서 그냥 맡겨둬서는 여전히 그것도 요원한 일이라고 검찰총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대법원장 정도 이런 분들은 선출이 돼야 되고요. 제가 보기엔 영구직으로 해야죠. 그리고 딴짓 못하도록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 직업 자유를 제한한다고 또 반대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어느 직업이 자기 마음대로 공무원했다가 다 나와서 바깥으로 사회로서 돈 벌고 그래요. 그런 것들은 없죠. 근데 우전석은 이제 몇 가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 이미 변호사협회에서도 수임료 미신고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관계가 드러났다고 봐야거든요. 이번에는 특검에서 이제 특검법에 따른 부분들 공적인 사안만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영장도 발부가 안 됐고 수사에 난맥이 있었는데 조금 명백하게 드러난 개인 비리 같은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 수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사법부가 자기가 내리는 결정들, 그 결정들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이런 식으로 계속 전적으로 100% 맡기는 게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앞으로. 그럼 바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맞냐 이거예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저건 늘 얘기하는 건데 변호사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외에 하고. 보면 판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를 해보고 하는 것 쭉 왜냐하면 법으로만 세상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법이 뭐라고요? 실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판사 출신들이요. 변호사 되고 나서 판사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어쩜 저렇게 재판을 뭘 모르고 하냐고.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도 그랬으면서 막상 세상을 겪어보니까 이게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벌써 모순이 드러나는 이게 거죠.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사업에서 다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판사님들은 법을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이 실제 운영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문의아니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어두운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다 빠져나가게 만든 판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치는 것도 있죠. 화난다면서 웃는 건 뭐예요? 오늘 아침에 이 분노를 예술적으로 승화했는데 또 37억 5천이나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시죠? 양지열 변호사하고 얘기하다 보니 또 화가 났네요. 저는 판사님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거는 판사 개인 분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사법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해서도 아쉬워요. 저는 이분이 조금 더 이 판결이 가진 의미를 법 하나하나가 아니라 아니 이분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영장실질심사 판사 맞자마자 첫 심사가 이거였으니 본인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외압이 없을 때를 전제합니다. 그렇죠. 외압이 없었겠죠. 그건 당연한 거 당연히. 양지를 지향하는 변호사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우리 바람이고요. 예. 외압이 없는 세상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니라니까. 그래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맙시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을 가지고 법 쪽의 주요 직위들, 예. 검찰총장, 이게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니, 대법도 그렇고, 대법원장? 검찰도 그렇고, 네. 검사장급들은 예를 들어 선출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결정들이 미국은 있어야. 지방판사도 지역 카운티에서 투표해서 뽑기도 해요. 거의 영구직이죠. 그리고 한 번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 굉장히 신중하게 뽑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은 평생의 명예직이기 때문에 나와서 딴 일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누구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제압이라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자기 직업이 보장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세상 일을 겪고 뭐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도 많고 보면 변호사도 겪고 법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세계를 법에게만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는 음지열로 이름을 바꾸시고요. 성은 이름을 바꿔요. 성은 못 바꿔요. 아버지가 돈 나요. 그럼 양지냉 어때요? 양지냉. 양지열 말고. 자, 그럼 당분간 제가 양지냉으로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곧 이름을 양지냉으로 바꿀지도 모르는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불친절한 AS. 오늘은 모르쇠. 예. 저희가 틀어드린 모르쇠 라이브 추첨. 반응이 많습니다. 진영재 씨. 버스에서 들으면서 춤을 출 뻔했습니다. 여기는 출근 버스인가 관광 버스인가. 예. 저도 이 생각합니다. 이정원 씨가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제 이쯤 되면 락이나 힙합 버전도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락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이미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아직 만들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회 현상이면 오히려 락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자, 기가 말 나온 김에 락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도, 예, 풍자, 지금 이 시국을 풍자하는 노래 부탁드립니다. 만드시면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고요. 특히 저희 책임 PD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 잘 먹습니다. 자연이가 택시기사인데 매일 뉴스 공정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개인 택시 하시는 최경영 여사님입니다. 네. 매일 들으시고 본인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손님들에게 강제로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대박을 연속으로 몇 번 치다가 중박 내지는 무박으로 자꾸
워낙 큰 대박을 많이 쳤기 때문에 부담감이 큽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종우 씨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사를 과학으로 한번 살짝 건드렸다가 이게 대박이 나는 바람에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요즘은 좀 과학 관련된 뉴스거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엊그제 통섭이란 말도 나왔고. 아니죠. 의사의 통섭. 예, 네. 이거 원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랄까요. 나온 지가 꽤 됐지만 대중적으로 유행하지는 않았던 단어인데. 네, 요즘은 융합이라는 식으로 좀 많이 의미도 바뀌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이 학계 밖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웠다. 대중정치 통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극히 드물죠. 네. 아는 경우도 좀 드물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전공이 철학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철학이어서 이런 단어에 좀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예. 예, 뭐 그렇겠죠. 어쨌든. 예. 근데 오늘은 이 얘기 안 하고요. 아니에요. 네, 얘기가 아닙니다. 통섭 아니고. 흥미로운 과학 관련 상황들이 있어서 이 광학 관련 그 뉴스를 다룰까 하는데요. 광학 뉴스. 네, 바로 오경무 레이저입니다.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로 나올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네, 과학적인 고찰을 하는 건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이어서 어제 또 기자한테 레이저를 방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는 박근혜의 레이저가 유명했는데 지금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병 부회장이- 걸리셨어요, 이거? 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지난 1월 특검에 처음 소환됐을 때 박 대통령이 레이저빔을 쐈다는 표현을 직접 쓰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독한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내가 움찔해서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나는 피해자다. 이런 그렇죠. 논지 속에서 레이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하지만 과학적 입장에서는 이제 레이저를 말을 썼기 때문에 또 세계 유수의 전자회사까지 건드린 대재벌 총수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실제 우리가 모르는 더군다나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네.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고한 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레이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이 썼을 리가 있느냐. 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월권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 그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상대의 선의를 네.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말했던 레이저는 무엇인가. 네. 게다가 이제 유병우 씨가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이 레이저의 위해성이 좀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적 우려까지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인간의 눈이 레이저 광선이나 그 비슷한 빛을 방사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인마를 살상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마 살상. 네, 이건 사실 남성들한테는 익숙한 용어죠. 인마살상용. 이거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인마살상용. 네. 일단 레이저의 원리를 보면요. 이게 레이저가 한 단어가 아니고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참고로 이제 인마살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사람과 말이 같이 전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한꺼번에 죽일 만한 과거 전장 용어인데 군대에서는 잘 쓰는 인마살상용이라고. 아직도 쓰고 있죠. 예. 여성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 인마살상용. 레이저가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레이저가 과연 인마살상용으로 가능한 것인가? 네. 레이저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네요. 네. 일단 레이저가 일반 빛하고 차이는 이제 빛은 사방으로 퍼지는데 레이저는 모여서 멀리 강하게 뻗어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유도 방출이라는 현상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레이저 포인터도 기본적으로는 원리는 비슷합니다. 멀리 가는 거죠. 퍼지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 보통 빨간색 레이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걸 인마살상용으로 사용하려면 차라리 포인터 본체로 사람을 때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일단 시중에 있는 레이저 포인터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걸로는 백날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레이저 포인트로 사람이 인마살상될 정도로 가격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걸로 가능할까요? 그리고요? 이보다 강한 걸로 그린색, 녹색 레이저가 있는데요. 일단 녹색은 더 강한 거고. 네, 이거는 한 5mW 정도 출력되는데 15m 내에서 눈에 직접 빛을 맞으면 영구적인 시력선 생길 수 있어요. 시력선, 인마살상은 아니지만 시력 상실용으로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빛이 모인 집광 상태가 3.5km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문대에서 밤에 별가를 켜킬 때 많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센 거는 녹색이요? 네, 녹색이 국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잘 팔진 않고요. 녹색은 실명이 가능하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인명 살상까지는 안 되지만. 뭐 군용으로 뭐 인공위성을 불태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눈에 장착될 수는 없는 거죠. 녹색을 가장 강하게 뭡니까 그러면? 파란색도 만들어 쓰고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어쨌든 강하게 가기로는 또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게 뭐 빨주노초 파장 파장 때문에 색깔이 나오는 거니까 색깔별로 파장 길이에 따라 다르게 나오겠네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눈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나? 눈이. 얼핏 봐도 이제 레이저 자체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럼 뭐 비슷한 거라도 가능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는가? 네. 우리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은 태양빛이나 전등빛 같은 광원이 물체에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제 눈이 빛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이 빛난다고 표현하죠. 예, 그것도 이제 이 외부의 빛이 들어와서 각막이나 수정체 그리고 이제 안과 안을 채우고 있는 물이 있어요. 유리체라고 거기에 반사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시나요? 눈에 막 빛이 나와서 비추고 이러지 않잖아요. 않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눈은 광선을 뿜어내지는 못한다가 1차적인 답이 됩니다. 발광을 하지 못한다. 발광하지 못한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뭘 쏜다고 하시니까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느냐. 옛날 그리스의 아르키메데스는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적의 전함을 불태우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화적인 얘기죠. 신화적인 얘기죠.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제가 과학학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불태우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돋보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그때 당시 기술로는.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얘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좀 붙여넣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박 대통령이나 우병우 전 수석 같이 높은 사람들은 햇빛을 막 눈으로 반사시켜서 기자나 일반 국민 정도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안구 돋보기선입니까? 네, 그래서 이걸 또 고찰해 보면 안구의 구조상 이게 가능한가? 이 안구가 돋보기가 되냐? 예, 렌즈 역할은 수중체가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 형태가 맞습니다. 볼록 맞죠. 이제 이 말씀 들으면 유력하게 되는 거죠. 아, 역시 돋보기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 돋보기로 개미 다 태워봤잖아요. 그런 응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볼록 렌즈로 돋보기로 빛을 모으려면 눈 안쪽에서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외부의 빛을 받아서 써야 되고. 저기 그 약간 늘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려면 좀 들어보세요. 네. 빨리 결론을 향해 달려와 봐주세요. 볼록 렌즈가 아니고 오목 렌즈도 아니고 오목 거울을 써야 되는데 눈 안에 이런 생명체가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네,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 지금 연구의 바깥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그러니까 레이저가 나오려면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존재했다는 겁니까? 레이저가 아니고요. 결국은 이 경우에는 그냥 눈이 좀 빛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을 받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눈이 촉촉했다는 뜻인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미국 표준협회는 레이저 안전 등급을 4단계로 분류하고 있어요. 1등급은 눈에 노출돼도 아무 손상이 없는 수준이고 2등급이 돼봤자 눈을 깜빡이는 정도로 막을 수가 있는데 이 눈 깜빡임을 전문 용어로 혐오 반응이라고 합니다. 눈 깜빡임이 왜 혐오 반응이죠? 뭔가 들어올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혐오 반응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용어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혐오라는 게 꼭 감정적인 뜻이 아니라 뭔가 피하기 위해서 눈이 그렇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혐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한 거군요. 네, 이 실제로 쓰이는 용어고요. 영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싫어서 깜빡인다는 거죠. 피하려고. 그래서 여하튼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자연스러운 우리 혐오 반응을 통해서 손상을 막을 정도의 약하고 볼품없는 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 이주영 부회장님이나 기자 여러분들이 인간 레이저라는 비과학적 허상에 속지 말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빛났다면 그것은 눈이 촉촉했을 뿐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밑에 사진의 해설로 촉촉한 눈빛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레이저는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눈싸움으로 맞짱을 좀 뜨시다가 좀 따갑다 싶으시면 혐오 반응으로 눈 한 번씩만 깜빡해주면 아무 위험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저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과 같은 경우에 밤에 아주 적은 빛에도 빛나게 보이고, 그렇죠. 야광으로 보이죠. 그리고 심해에서는 아예 발광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 겁니까? 심해에는 실제로 발광하는 생물들이 있고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심해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인간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연구의 포인트를 레이저만 둘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이제 발광을 하는 생명체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어야 돼요. 이 연구 부족하네. 시간이나 좀 많이 주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연구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그러면 발광이 가능한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 그 생명체 가진 특징과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공자대 이미 하시던가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소 부족한 연구를. 시간이나 좀 많이 주세요. 다음 주에? 빨리 읽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음 주에 미진한 발광하는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호준이었습니다. 네. 우병우 민정수석 영장 기각. 화가 나는 일이죠. 이 문제는 저희가 잊지 않고 계속 다루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호준이었습니다. 안녕!